사회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회 서비스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세요? 네? 예, 사회복지. 그렇죠. 예, 큰 개념으로 사회복지.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사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개념으로 본다면요, 사회 서비스와 함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돌봄, 아까 돌봄 서비스 이야기했잖아요. 돌봄, 사회적 돌봄,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대인 서비스, 인간적 서비스, 이제 더 나아가선 사회 사업까지 가는데요. 사실은 한국이 초기에 사회복지, 그러니까 사회 사업이 도입되고 전달을 받았을 때는 사실 사회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 서비스, 대인 서비스는 왜 이런 단어가 이렇게 연관이 될까요? 여러분들 서비스를 받으시면 사회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은행 가시거나 또 병원 가시거나 이러면 뭐 받으시죠? 안내를 받죠. 예, 안내를 받죠. 그 안내가 바로 서비스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게 서비스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러면 그때 누구랑 같이 대면하시죠? 사람이랑 대면하시잖아요. 그죠? 요즘에 AI 시대라서 뭐 로봇가 이제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기계 앞에 설 수도 있겠지만 대인 서비스, 인간적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서비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적 돌봄이라고 이렇게 사회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회 서비스가 무엇인지 규정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쨌거나 사실 한국보다는 서구 유럽 쪽에서 복지가 또 발달했고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해서 여러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국가나 아니면 중부 유럽, 독일을 포함한 이런 유럽에서 복지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그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보시면요. 의료, 재활, 이민자 교육, 직업훈련, 영유아 및 노인 돌봄, 장기요양, 장애, 주거 영역. 의료는 당연하죠. 그죠? 아까 병원도 말씀드렸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재활까지 들어가고요. 특히 이제 이민자 교육 그러니까 유럽의 고민은 한 7년 전, 6, 7년 전부터 유럽,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 수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부터 사실은 이민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5, 60년대부터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이슈나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 교육도 사회 서비스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직업훈련은 이제 노동에 관련돼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예, 주거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건강, 노령, 산업재해, 실업, 은퇴, 장애 관련 위험. 그 외에도 사회보험 보장 이외의 서비스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아까 선생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령연금 이런 거 말씀하셨죠? 그죠?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 이런 이른바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실업보험,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사회적 결속을 위한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회적 결속이라는 게 조금 추상적 개념인데요. 옆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채무 관련이 돼서 또 실업이 됐을 경우, 그다음에 약물 중독, 각종 중독, 그다음에 가정 파탄 등 개인적 위험에 대응하는 그런 서비스죠. 자, 근데 이게 왜 사회적 결속이랑 연관이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포용하고 포함하는 그런 업무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회적 결속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채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될 경우, 그 다음에 실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중독으로 인해서, 사실 중독이나 이런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 격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적 결속을 위한 서비스까지 포함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 서비스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분 부분적으로는 교육도 들어가긴 해요. 사회 서비스에. 그런데 교육 서비스는 약간 분야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서비스라는 이 개념,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합성어잖아요. 사회랑 서비스가 붙었어요. 그럼 이 앞에 붙은 사회는 무슨 뜻이냐? 사회적 서비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서비스는 이제 여러분들 대강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죠? 정신적이거나 또 육체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면대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상호 대면 접촉을 통해서 나의 대상자의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사회적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가진 공통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욕구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치료, 간호, 돌봄 앞서서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교육까지요. 그 다음에 사회적 제도 관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험.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뭐 해고를 당했다. 그래서 뭐 학교를 다니는데 뭐 왕따를 당했다. 이런 등등 해서 사회적 제도나 관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제3자에 의해서 오는 그런 위험들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그런 개념까지 들어가는 걸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위험에 대한 공동 책임. 자, 우리 옆집 사람이 위험하고 저 앞집 아이가 위험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거는 사회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에서는 그 제3자의 내 이웃의 내 지인의 주변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연대성. 예, 그거를 의미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비영리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익을 창출한다면 영리적이라면 그거를 사람들이 사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해가지고 내 욕심을 차리고자 하는 것을 사회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비영리적인 비용 지출의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회 서비스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실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6년에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보시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이게 이제 사회 서비스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교육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 서비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대통령이 정하는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 법 두 가지가 나오죠. 복지사업법이랑 보건의료기본법이 나오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크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개정된 부분을 보시면요. 2012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교영 등등등 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상담, 재활, 돌봄 등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 사회 참여까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실은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하고 있어요. 자, 우선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 이 부분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사회 서비스의 제공 주체. 공급자라고 흔히 말을 하죠. 그래서 주체라는 말보다는 어쨌든 사회 서비스 공급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민간 부문까지요. 자, 그러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이건 뭘까요? 그렇죠. 대상자예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요. 자, 복지 이 부분은 뭐죠?
등의 분야에서. 그쵸? 서비스 내용이에요.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상담, 재활, 돌봄 등등 해서 사회 참여까지 이런 사회 서비스의 분야와 종류가 여기에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요게 이제 앞서서 나왔던 삶의 질 향상이랑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개념이 어떤지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스웨덴은 어떤지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2장에 나올 돌봄 서비스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사회 서비스의 태동 및 발전 과정을 보시면 사실 유럽은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이제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들에서는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이때에 사실은 뭐 빈민 구제부터 시작해서 뭐 보건, 공중위생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미 사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웨덴도 19세기에 이미 보건 분야, 이때만 해도 사실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대응하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의 문제,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이후에 바로 20세기 초반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한 국민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빈곤과 장애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었죠. 자, 1930년대에 들어서면요. 주거 서비스와 가족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때는 사실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년대, 30년대 세계 공황이나 여러 가지 막 오일 쇼크 막 이런 부분들이 물론 발전을 하다가 한번 확 꺾이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일하던 노동자들한테 큰 타격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거 서비스라든지 가족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 서비스 제공, 육아, 보육 뭐 이런 부분까지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으로 사회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2차 대전 이후 시기를 보시면 이때부터는 사실 유럽 국가는 모든 걸 다 재건하고 새 출발하는 시기였어요. 물론 한국은 이때 다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했지만, 자,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보시면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서 직업을 알선해주고 직업 훈련도 해주고 또 재훈련까지 고용지원금 등등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 이 초반기의 시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스웨덴이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해당 영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의미로 건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보건의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 고용, 직업교육, 보육, 출산, 아동, 노인 돌봄, 장기요양, 안전, 문화, 격차 해소, 사회적 배제 해소.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 대상자는요, 전 국민이에요.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개념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들이 인간이 대상이 되고요. 자, 사회 서비스 제공자는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크게 민간기관으로 나눌 수 있죠. 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그쵸, 정부.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히면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기초자치 여기 금천구처럼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이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은 국가 예산으로 정부에서 공공기관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공공 영역에 속하는 기관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민간기관도 사실은 신자유화 물결에 의해서 스웨덴도 역시나 시장화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 틀에서 이제 민간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그 민간 기관의 영리 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코민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가장 기초자치단체가 그 부분을 계속 지원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사회 서비스의 특징을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편성과 공공성과 개별성이다. 우선 여러분 보편성은 발견을 하셨나요? 왜 보편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어떤 특별한 대상을 골라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온 국민이 필요에 따라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공성은 금방 이야기한 국가나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공공의 서비스로, 공공 재원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개별성은 지금 사실은 여기서는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보시면 돌봄 서비스의 그 실예들을 보실 때 개별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를 들면 무슨 수당을 줘요. 그리고 무슨 사회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자격이 되는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자격 조건을 걸어서 그냥 오면 단순히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의 예를 들면 증상이 똑같거나 필요가 돌봄의 욕구가 비슷하다고 보여도 각자의 그런 욕구들은 세밀한 욕구는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돌봄 서비스,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개념과 의미를 잠깐 짚어볼 텐데요. 돌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또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꼭 내가 질병이나 뭐 아프거나 뭐 부족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사실은 그 돌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돌봄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국이 워낙 이제 잉글리시를 많이 쓰니까요. 콩글리시 포함해서. 자, 케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어떤 부분에서 케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데이케어, 그렇죠. 예, 맞아요. 실버 케어. 예, 노인 돌봄이 실버 케어인데, 그죠? 예, 실버 케어, 뭐, 데이케어,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데이케어 센터, 뭐, 이제, 간판에도 다 붙어 있죠. 그럴 때 케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방금 살펴봤던 돌봄이란 의미랑 똑같긴 해요. 물론 이제 그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한번 그래서 케어라는 말을 워낙에 많이 쓰니까 한국에서도 요거를 정의를 해놨어요. 질병을 관리하거나 제한된 일상생활 능력을 보완하는 대인 서비스다. 아까 맨 처음에 사회 서비스 할 때 대인 서비스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단순한 기계적, 신체적 원조가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근거한 원조 행위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돌봄이나 케어의 의미에 있어서 아직도 원조라는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조라는 건 여러분 언제 원조라는 말 많이 쓰시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6.25 전쟁 때. 예. 뭐 전쟁 고아 뭐 이런 뭐 난민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실은 원조라는 얘기를 하지 21세기에 여전히 원조 행위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돌봄이나 서비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단순한 어떤 도움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한 용어를 보시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일본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가깝다 보니까 일본에 그 무슨 보험이 있다고 그러죠? 예, 개호보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요양, 장기 요양 보험 그 부분, 거기서 이제 벤치마킹 해온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독일을 거쳐서 일본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말이 지금 개호, 일본어의 개호라는 말. 그 다음에 독일어에서는 플래그라고 하는데요. 플래그는 실제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예, 뭐 요즘 아이들 말로 쓰담쓰담 해주고 뭐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요. 자, 그래서 플래그 피아즈히어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말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플래그 피아즈히어롱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고. 자, 우리가 스웨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스웨덴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스웨덴어를 잘 모르는데 찾아보시면 옴소르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돌봄에 있어서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국가별로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봄의 개념에는요,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이들을 돌보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돌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정상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행위다. 자, 여기 이제 그 대상의 어떤 전제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돌봄의 전체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가끔 있죠, 그죠? 예, 예를 들면 다리에 통 깁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어쩔 때는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요. 그럴 때는 물론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돌봐주죠. 그것도 돌봄이에요. 가족 내에서 돌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내가 지하철까지 가는데 좀 힘들어요. 그럼 가다가 도움을 받아요. 그럼 그것도 돌봄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전문적인 도움이 들어와서 나를 케어해주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받는 거, 그것까지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는 정상적이고 독립적, 그러니까 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도와주는 행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개념의 변화가 앞서서 원조라는 말 아까 나왔는데요. 그냥 단순히 어떤 도움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에서 이제는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거죠.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봄이라는 거는 도와주는 사람이 주체가 될 것 같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난 주체가 될 수 없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봄의 개념은 자기 스스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자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에 그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자립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의 정의를 해보면요. 전생에 있어서 보편적인 욕구로서 개인 삶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요. 이 돌봄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예, 더 이상 남의 집 일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 남의 집 일이 다 내 일이고 그러다 보면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사회적이라는 의미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문제로 인식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 한국으로 말하면 이 지자체, 구에서 동에서 지역사회가 직접 개입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돌봄을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잠깐 우리나라의 돌봄 및 요양 서비스와 현황과 문제점을 잠깐 짚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사실 실제 생활에서 많이 느끼시고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우리나라 노인과 장애인 그 돌봄 서비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노인과 장애인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고 어떤 현황,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최근까지 고령화 사회라는 말 썼는데 이제는 고령화 사회 말도 못 써요. 이미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조금씩 데이터가 다르긴 한데 7%, 14% 그러니까 고령화율이 7%, 14%, 20%가 되면요. 이게 단계가 넘어가는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무슨 사회다?
초고령 사회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초고령 사회가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다 10년 이내라고 썼는데 제가 많이 양보해서 10년 이내고요. 2025년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물밀듯이 이제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율이 20%라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예, 5분 중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중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이게 사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초고령 사회,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가 이미 오고 있다. 눈앞에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인구는 약 250만 명인데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예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서 놀라우세요? 그러니까요. 장애인이 왜 이렇게 많죠? 물론 이제 눈으로 이제 식별해서 느끼는 것과 수치 데이터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 스웨덴의 그 통계 자료를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놀라우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장애를 그 레벨을 정하는 기준이나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지금 최근에 올 여름 이전에 아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장애 등급 그거를 변경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많이 있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놀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전체 인구의 5%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현황은 이렇고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장애인이 그러니까 뭐 후천적 장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사회적 위험 요소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문제는 곧 내 문제가 되면 그건 바로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 요소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그럴수록 돌봄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 위험 요소들이 이제는 개별화되고 더 특정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그 욕구에 맞게 돌봄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분화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잠깐 보실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크게 보시면 급여의 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설급여에 해당한 이제 노인복지시설을 보시면 노인복지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 주거복지, 주거의료, 그 다음에 재가, 아까 말씀하신 방문 요양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데이케어 센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4번, 5번을 보시면 학대 피해 노인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사례에 개입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마포에 그 중앙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있고요. 각 전국에 제가 알기로 31개 이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연관돼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그 학대 피해 노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 가해자랑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전용 쉼터가 또 필요해서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재가 돌봄 서비스 형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 돌봄 서비스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문, 목욕, 뭐 요양 이런 부분들 다 가사도움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요게 이제 노인복지법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독거노인도 들어가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장기요양보험에서 들어오지 못하시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노인분들이 1인 가구가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종류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치매안심센터가 금천구에 치매안심센터 있죠.
제가 보니까 여기 건물이 보건소, 금천구 보건소더라고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보건소장님이 보통 치매안심센터 장으로 계시는데, 자,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개소가 돼가지고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주시설이 있고요. 재활시설, 그다음 직업재활,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의료재활, 이런 시설들이 있고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노인 돌봄이랑 겹치는 부분들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재활이 들어가 있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또 의사소통 지원, 이동 지원, 그다음에 자립생활 훈련, 주거 서비스 등까지 서비스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시설, 뭐 법, 관련 법, 서비스 내용 이렇게 보시니까 한국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서비스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아직은 없으신가요? 예, 아직은 없으시고. 자,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도 받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그런데 이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해가지고 다 뭐 법 찾고 관련 규정 찾고 막 사이트 찾고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 다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사실은 누가 나한테 맞게 딱딱딱 골라가지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물론 한국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아직은 미비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근접하기가 거기까지 통로까지 가기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서비스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나한테 적합하고 나한테 알맞는 서비스가 과연 있을까? 그 당사자들한테 여쭤보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서비스 뭐 조금이라도 내가 받으면 손해는 아니니까 라고 해서 받긴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돌아가기까지 그 서비스가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제공하는 것이 많지만 아직 그 적합한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유난히 이 부분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시장화 확산. 그러니까 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영리 추구에,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영리 추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 시장화 확산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전문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질적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기관이나 조직들은 사실 관리 감독을 받아야지 서로 견제가 되고 관리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복잡성과 분절성으로 인한 이용자 접근성,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자, 많고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찾아낼 것인가? 이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관련 과에 전화를 하죠.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거는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다른 데 전화해 보세요. 해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아니래요. 그래서 다른 데 또 전화했어요. 여기 좀 애매한데요? 라고 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이 많은 서비스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지 못하거나 접근하지 못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죠. 분절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계돼 있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사회서비스 지방이야.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도 연관이 되긴 하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사실은 재정 상태나 재정 자립 상태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 그 재정을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금천구청에서 우리는 이거를 좀 특화해서 해보고 싶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재정이 있는지, 재정이 있어도 우리가 그거를 온전히 이곳에 쏟아 부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웨덴의 돌봄 정책과 돌봄 서비스를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스웨덴의 노인 현황과 장애인 현황이 어떤지 잠깐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자,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예, 1000만 명 넘은 지 불과 한 1,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1000만 명 됐어요. 자, 전체 인구 10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요. 고령화율은 이미 20%예요. 예, 초고령 사회. 자, 그래서 노인 인구 200만 명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령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기대 수명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성 84세, 남성 80세인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한국은 사실 이 스웨덴보다 기대 수명이 높아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80세를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성과 남성의 격차도 줄어들었고요. 여성은 86.2세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평균 기대 수명도 높고 어쨌든 고령화율은 이미 20%가 돼서 초고령 사회이고, 예, 한국은 이제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야말로 스웨덴 노인들은 활동적 노년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건강한 노년, 활동적 노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하고 또 규칙적인 그런 어떤 운동하고 스포츠 활동 이런 취미 활동, 여가 활동, 노동 활동, 실제로 이제 은퇴를 하셔도 다시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노동 활동을 또 하시고요. 그 외에 사회 활동 등에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활동적인 노년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스웨덴도 사실은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순히 고령화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왜 차원이 다를까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65세라고 해서 나는 어르신이야, 나는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최소한 75세를 지나야 내가 이제 조금 노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80세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질병에 노출이 더 돌봄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스웨덴도 2020년 내년이네요 벌써. 예, 코앞에 지금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이미 많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현황을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책과 돌봄 서비스를 보시기 전에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스웨덴에서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에 있어서는 어디서 관할하고 어디서 책임을 지고 있느냐? 말하자면 지금 금천구청처럼요. 금천구처럼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어요. 거기가 바로 코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쉽게 이해하시면 중앙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라고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한 건데요. 란스팅이라고 서구 유럽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로 비교하자면 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국 같으면 광역시, 그다음에 요 정도를 란스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코뮌이라는 곳은 이 구를 말해요. 그러면 란스팅은 지금 스웨덴 21개 란스팅이 있고 코뮌은 290개의 코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초자치단체들이 290개가 이제 분표를 하고 있는데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할하고 있습니다. 자, 란스팅은 다음 강의 시간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나올 텐데 의료 서비스를 전적으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특이한 부분이에요. 시스템상. 중앙정부는 큰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어젠드 같은 거를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지원이 다 되긴 하지만요. 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스웨덴의 노인 정책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코뮌이 관할 주체이고요. 그다음에 80년대 개정된 사회 서비스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 개정의 어떤 핵심이 뭐냐면 코뮌의 자율권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치분권, 분권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스웨덴도 이 이전까지는 어땠다? 코뮌이 전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란스팅에 걸쳐 있던 게 점점 더 지역사회, 작은 지역사회로 내려와서 80년대 이후에 코뮌이 전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은 1992년에 이른바 노인보건 개혁이라는 에델 개혁, 에델이라는 말이 노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델 개혁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이제 노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가 란스팅에서 코뮌으로 이전된 그런 기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온 탈중앙화. 그러니까 란스팅에서 코뮌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이미 중앙화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분권화가 됐다는 얘기고, 탈시설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시설에서 탈피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시설 중심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화되다 보면 격리되고 사회에서 배제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탈시설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까 개별성 이야기했잖아요. 사회 서비스의 특징이 보편성, 공공성, 개별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개별성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일상생활을 돌보는 개인 중심의 종합 프로그램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알아서 받아가세요. 이게 아니라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의 욕구들을 다 개별적으로 욕구 사정을 해서 개인 중심의 종합 프로그램.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 1인 가구 노인들이 사실 혼자 집에서 뭐 그냥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사회에 참여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자기 본인 집에 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케어 센터의 개념이 단순히 그냥 모여서 밥 먹고 놀다가 헤어지 이런 게 아니라 일상을 함께 그 1인 가구의 노인들이 모여서 일상을 아주 세밀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데이케어 센터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복지 서비스의 시장화가 됐다.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요, 스웨덴뿐만 아니라 뭐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 한국은 이제 90년대 이후로 시작이 됐지만 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들어와서 스웨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꼭 정권을 떠나서 사실은 세계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시정화를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법이 시행이 되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 코뮌이라는 지자체에서 민간 공급자에게 그 전까지는 코뮌이 했어요. 코뮌이라는 공공기관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민간 공급자한테 이 계약 권리 부여를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영리를 추구하게끔 그대로 두지 않고 여전히 코뮌이 관리하고 감독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 권한이 이제 더 넓어진 거죠. 선택 범위가 넓어졌고요. 그래서 직접 선택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뮌의 재정 운영 자율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요, 재정에 대한 자율권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재정 우선순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스웨덴 코뮌에서는 재정 운영 자율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구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공공성 유지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화로 인해서 민간 공급자가 들어오긴 했지만 코뮌의 65%는 여전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비영리성을 추구하면서 정부에서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편성이에요. 사실은 이런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어날수록 보편성이 계속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스웨덴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서비스 제공 근거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서비스법이거든요.
자, 이 사회서비스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실 스웨덴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아까 뭐 노인복지 시설, 그다음에 재가복지, 뭐 현금급여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기보다는 토탈 그 통합적인 그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임의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시설 서비스라고 제가 임의로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는 특수주택이나 단기보호주택이 들어가고요. 역시나 코민에서 시설 위탁에 대한 판정과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요양, 24시간 운영되는 전문요양, 그 다음에 돌봄 인력 배치, 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등등 해서 들어가고요. 대부분 80세 이상 노인, 치매 노인들이 이용해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 서비스가 스웨덴에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80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초고령자, 아니면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24시간 전문 요양을 하는 그런 특수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는 재택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설에,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까 그 분권화가 된다는 얘기는, 코민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그러려면 자기가 머물러야 된 집이 내가 살기에 맞아야 돼요. 적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맞춤형 주거 환경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장애물이 없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저기 문턱 있나요? 뭐 휠체어를 타야 되고 내가 조금 불편한데 문턱이 있거나 그러면은 지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노인주택, 이런 노인주택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베리어 프리, 장애물이 없어요. 내가 다니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고요. 뭐 화장실에 들어가도 그렇고 욕실에 들어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조성이 돼 있는 거죠. 자, 안전을 위해서 관리자가 거주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 주방 및 거실 설치, 그다음에 재가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설과 재가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저 집은 내 집이에요. 내가 사는 집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기존 거주지, 그러니까 내 집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 내가 하고 싶은 일상을 누리는, 짜여져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침 9시에 일어나고 싶은데 시설에 들어가면 무조건 7시에 일어나. 뭐 이러면 나 오늘 아침은 건너뛰고 싶은데 오늘 아침은 뭐 된장국에 뭐를 먹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스웨덴의 돌봄 서비스 중에 이제 재가 서비스를 보시면요. 뭐 한국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좀 이제 특이한 안전 알람이라는 게 있고요. 오타가 났네요. 가사 지원이고요. 생활 보조, 주간 활동, 재가 돌봄, 식사 배달, 연락 가족. 이 연락 가족이라는 거는 사실 1인 가구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연락해주고 찾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컨택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행과 이동 서비스 등등이 있고요. 대상은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 그 다음에 치매 환자, 또 신체 및 정신장애인이 다 대상이 됩니다. 이걸 보시면 사실은 노인과 장애인을 구분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냥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좀 추상적이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교재에도 여러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이제 사례가 2가지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죠. 낙상한 노인이 이제 어떻게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네스라는 어떤 분이 계세요. 자기 아파트에 혼자 살다가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넘어져서 대퇴골이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 많죠. 고관절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고들을 많이 당하시는데요. 대퇴골이 부러졌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그
또 사고가 날까 자기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외출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보행 보조기를 가지고 있지만 실내에서만 다닌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다리를 다치시거나 이런 수술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재활이 잘 되면 좋은데 재활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도 포함되겠죠. 이 부분이 안 돼서 결국에는 근육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계속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집 밖으로 나가질 않으니까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간호팀이 이제 자기의 상급자와 함께 팀 회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을 중심으로 개별 팀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시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해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간 생략하고 이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 되고 나니까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간호사가 이 이네스라는 사람이 밖에 외출을 하고 있는 걸 목격한 거예요. 예, 이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하고 나서 더 이제 개선이 된 거죠, 상황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쇼핑도 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커피도 마시러 가고 별 내용 아닌데 일상생활을 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실내를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낙상한 노인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태어난 노인이 안전을 확보하게끔 하는 그런 돌봄 서비스인데요. 앞서 나온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93세 괴테 씨가 병원을 퇴원해서 사실은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양원이라는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본인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후경 감독팀이라는 이 팀에서 이분의 집을 방문해서 이분 집을 살펴요. 과연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최대한 자기 집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살피면서 여러 가지 뭐 약이 있는지, 뭐 혼자 생활하기에 필요한 도구들, 이런 기구들이 있는지, 주변 정주 환경이 어떤지 그런 것들 다 해서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자택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이제 임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택 복귀가 평균 7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괴테 씨는 이제 이런 특이한 상황 때문에 2배가 더 걸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팀이 이분을 계속 개별적으로 돌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요양원이나 시설로 들어가시지 않고 자기 집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란스팅이라는 광역자치단체와 코뮌이라는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의 그 연맹에서 발표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노인 돌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장애인 정책도 역시나 장애인 서비스법, 법을 근거로 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적용 대상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아까 한국의 장애인 현황과 스웨덴 장애인 현황이 이제 다를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한국이 아까 얼마였죠? 전체 인구의 5%.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약 7만 4천 명. 이 7만 4천 명은 이 장애인 서비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하는 사람입니다. 신체적 장애까지 다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이제 선천적, 후천적 다 들어가요. 사실은 장애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스웨덴도 늘어나고 있는데 7만 4천이면은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0.7, 0.79%. 저도 처음에 아니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등급이나 지표나 이런 부분들 법이나 규정 때문에 그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를 고려하시고요. 기본 원칙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녔으며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생뚱맞지 않아요? 장애인 정책이며 장애인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 원칙이 그냥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고 평등하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스웨덴이나 유럽에서 장애인을 지칭할 때 어떤 말을 쓰냐면
그야말로 장애라는 disability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얘기하냐면 손상을 가진 사람. 예, 조금 더 심하면 이제 장애,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독일에서도 그렇거든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어감이 다르시죠. 장애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랑 달라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벌써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을 해버리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예. 저는 눈이 나빠서 장애를 가졌죠. 시력장애 가졌죠. 여러분들 여기 안경 쓰신 분들 많은데 다 시력장애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다 아파요. 예. 우리는 다 장애를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갖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기본 원칙을 삼고 있죠. 그래서 사회에서 차별이나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의 목표를 삼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게 1970년대에 이미 나왔던 이론이자 원칙인데요. 정상화 원칙이라고 해서 스웨덴의 니리에라는 그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까지 다 전파가 되게 됐고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정상적 생활을 위한 8개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일일 리듬, 주간 리듬, 연간 리듬, 뭐 정상적인 발달 경험, 그다음에 욕구 존중, 성적 다양성 인정, 뭐 경제적 표준 적용 등등 해서 주거부터 교육까지 뭐 직업 뭐 노동까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정상화 원칙에는. 그래서 통틀어 말하면 그냥 내 일상생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장애인 서비스법이 아까 나왔지만 1993년에 제정이 되게 되는데요. 주당 20시간 이하의 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보조수당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현금급여로 스웨덴이 사실은 현금급여를 지양합니다. 예, 수당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서비스라는 거는 사실은 사회 서비스 안에는 현금 급여보다는 현물로 제공되는 것을 사회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주당 20시간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금 급여로 제공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다라는 거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99년에 도입이 됐고, 그러니까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예. 자, 그래서 옴부즈만도 이제 도입이 같이 됐고요. 차별 옴부즈만으로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서 2009년에 통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정책 목표를 보시면요. 이제는 그냥 뭐 동등한 권리를 넘어서서 완전한 참여, 예,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완전한 평등. 그래서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에 입각한 그런 목표를 세웠고요. 중점 사항으로 보시면 다양성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스웨덴뿐만 아니라 모든 서구 유럽에서 이 다양성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도 국가 해가지고 딱 떨어져 있고 뭐 우리 민족 이런 개념보다는 이미 유럽에서는 민족들이 이미 섞여 있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근접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참여하는 사회 구축, 그 다음에 남녀 사이의 평등 증진, 그 다음에 장애물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거, 차별을 방지하고 퇴치하는 거, 그 다음에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기도 또 나오네요. 독립적, 자율적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내가 장애를 가졌지만 나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함을 느끼지 않고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정책의 중점 사항인 거죠. 자, 서비스 제공 근거는 이제 장애인 서비스법도 들어가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노인이나 장애인을 구분해 놓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돌봄 서비스에. 그래서 사회 서비스법도 그 근거가 되고요. 보조수당법 포함해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민이 다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내용에는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사회 서비스, 또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스웨덴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훑었는데,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말도 빠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벅차셨을 텐데, 아쉽지만 이 시간에는 이 정도로만 개괄적으로만 다룰 수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가 이 스웨덴 모델을 봤을 때 사회 서비스나 정책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웨덴 사회 서비스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분권화돼 있어요. 콤뮌이라는 곳에서 관할하고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재정 확보와 운영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각 지역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담당한다. 물론 민간기관이 공급자이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별의 요구에 맞춰서 제공된다. 아까 다 보셨죠? 그래서 공공성, 개별성, 보편성 다 들어가 있고요. 노인, 치매노인, 장애인, 사회적 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사회와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냥 돌봄이 필요한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혜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그 자기 삶의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임을 인정하고 그 개인이 만족하는 삶을 영위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웨덴 사회 서비스 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성, 공공성, 개별성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아마 사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 지향점과 개선점은 무엇일까? 지금 자치분권 대학에서 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자치분권, 분권화 막 이야기 들으셨는데, 그럼 과연 도대체 이 분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죠. 근데 저도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상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회나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나 형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얼마나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역량을 발휘하고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민분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귀찮은 일이에요. 그죠? 지나가다가 사실 눈에 띄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든 지하철역을 지나가든 눈에 거슬리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주차가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막 전화하고 싶은 욕구가 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구청에 전화하거든요. 그런데 이 욕구가 사실 귀찮음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그 귀찮음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지역의 이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지 라는 것으로 한 차원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실질적인 지자체의 권한이 부여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러기까지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노력들이, 희생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공성 보장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나 의료 서비스, 돌봄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이 공공성 제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서비스나 모든 제도가 탑다운으로 이렇게 하향식으로 정부에서 우리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 라는 거는 옳지는 않아요. 지양해야 돼요. 사실은 상향식으로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만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위에서 계속 내려줘야 돼요. 그죠? 계속 내려줘야지 계속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고령화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보험제도 부분에 있어서
의료 전달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개편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제도의 복잡성이나 분절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개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개편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치매안심센터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요즘에 또 커뮤니티 케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자체 안에서 책임지는 공공성을 보장한 돌봄 서비스는 결국에는 우리가 요즘에 말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케어의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용자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전달 체계나 관리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통합적으로 돼야 되고 그래서 사실 뭐 스웨덴이 좋으니까 독일이 좋으니까 어디가 좋으니 일본이 좋으니까 해서 좋은 거를 그냥 쏙쏙 빼가지고 여기다가 딱 심으면 저는 이제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그 논에다가 밭작물 심으면 안 나죠, 그죠? 예, 막 모를 막 메마른 땅에다가 심는다고 납니까? 안 나요. 각자 맞는 땅에 심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 중에 겪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좋으니까 우선 해요. 그런데 잘하지를 않아요. 잘하다가 잘하는 것 같다가 막 죽어요. 근데 왜 죽는지 원인을 파악을 하면 좋은데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다른 걸 갖다가 또 심어요. 그럼 또 죽어요. 왜 죽었지?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또 다른 걸 또 심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는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 여기 이야기한 뭐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 이런 부분들이 시험을 해보고 물론 이제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시범 사업을 하고 뭐 모델 정책들을 한번 해보고 나서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점이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직접 내셔야 돼요. 경험 보신 분들이 목소리를 내셔서 이게 오래 걸리지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달되도록 계속 펌프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정말 우리나라만의 그런 사회 서비스의 모델, 이거는 한국형이야 라고 나중에 또 수출할 날이 오겠죠. 그래서 한국형의 모델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과제이자 또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쳤고